거실 한가운데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차갑게 새겨진 글자yon 합의서. 너 같은 청소부를 아내라 부를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눈앞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어딘가에서 싸늘한 미소가 스며올랐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파탄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가난한 집안 출신 청소부라며 무시했고 다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숨겨왔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시작된다. 눈앞에 펼쳐질 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다. 사랑을 가장한 배신, 오만이 부른 몰락, 그리고 차갑게 준비된 응징. 그 끝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파묻은 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은 요란했지만 아무 소리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전 회사 화장실 칸막이 너머에서 흘러나오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 김 팀장 부인 요즘 레지던스 청소한다던데? 멀쩡히 다니던 직장은 왜 그만뒀을까? 집안 꼬였나 보지. 나는 그때 숨조차 쉬지 못한 채 한참이나 웅크려 있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겨우 문을 열 수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 안에 정적이 갈라졌다. 피로에 절은 몸으로 들어서는 순간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남편 준용이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아, 창피하게 진짜. 나는 신발을 벗으며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뭐가 그렇게 창피한데요? 그의 눈빛은 마치 나를 찢어 삼킬 듯 날카로웠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본다고 내 꼴을. 나는 앞치마를 벗어 걸며 가슴에 찍힌 한강뷰 레지던스 로고를 스스로 확인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차갑게 입을 열었다. 창피할 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저니까요. 그러나 그는 더 목소리를 높였다. 없긴 뭐가 없어.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김 팀장 부인이 청소부라며 뒷말한다니까. 부르르 떨리는 그의 주먹이 보였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따르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 후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네며 머뭇거렸다. 혹시 레지던스에서 근무하세요? 네, 맞아요. 우리 누나도 거기서 일해요. 힘드시죠?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문이 닫히자 남편의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졌다. 봐라. 이제 택배 기사까지 우리 집 사정을 다 아는 거라고. 나는 담담했지만 그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더 자극했다. 아무렇지도 않아. 정말 속 터져.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 도착한 답장을 확인하자 그의 입가에 이상한 안도와 들뜸이 번졌다. 그 이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세린. 거실 한쪽에서 울린 진동음에 그는 작은 화면을 움켜쥔 채 미소를 지었다. 샤워기 물소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얼굴이었다. 세린아, 나 요즘 힘들다. 아내가 청소 일을 시작해서 창피하다. 잠시 후 곧바로 답장이 돌아왔다. 팀장님 정말요? 왜 그런 일을요? 팀장님 같은 분께는 안 어울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를 찾은 사람처럼. 나는 굳이 그 장면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남편이 예전부터 정세린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집착해왔는지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 툭 던진 농담도 떠올랐다. 김 팀장은 일은 잘하는데 집에서 고생이 많겠다. 그 순간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불길을 보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탁자 위에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며칠 전 내가 사온 호텔 경영학 개론이었다. 형광펜으로 줄긋기가 빼곡히 남은 페이지를 남편이 아무렇게나 뒤적이고 있었다. 청소부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입술 끝에 걸린 경멸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나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그를 바라보다가 책을 집어 정리하며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청소부다. 하지만 나는 배운다. 끝까지 준비한다. 남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침실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았다. 오늘따라 그의 뒷모습은 낯설고 잔혹했다. 나는 다시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다. 형광펜을 쥔 손끝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곧 몰아칠 폭풍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고 나는 그 폭풍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뒤 현관을 열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곧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다. 왔어. 거실로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준용은 팔짱을 낀 채 봉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나는 유니폼 재킷을 벗어 걸고 천천히 다가가 봉투를 열었다. 맨 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합의서. 이게 뭐야? 지금 미쳤어?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너 같은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랑은 더 못 살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여자를 어떻게 아내라 부르겠어?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종이 위의 문장들을 따라갔다. 그가 기대한 건 아마도 내가 울며 매달리거나 애원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은 차갑게 활자만을 쫓고 있었다. 우리 결혼한 세월이 얼만데 이걸로 끝내자는 거야? 이만하면 됐어. 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기엔 충분했지. 그는 배우처럼 거실을 오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버지 작은 가게 아직도 어딘지 숨기잖아.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 남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어머니. 네, 엄마. 웬일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그 애 요즘 고생이 많다며? 괜찮은 거지? 그가 전화를 끊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 얘기나 계속해. 그는 다시 봉투를 손가락으로 눌렀다. 결국 내가 청소 일을 하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거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지. 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내 능력을 다 인정해. 그런데 내 아내가 청소부라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야? 나는 시선을 서류로 떨어뜨렸다. 그의 분노와 고함이 방 안을 가득 메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활자 하나하나를 끝까지 읽어내리며 재산 분할 조항까지 눈에 새겨 넣었다. 뭘 그렇게 뚫어져라 봐.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중요한 일이잖아. 꼼꼼히 봐야지. 그 순간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떨렸다. 화면에 스친 이름은 정세린. 응. 거의 다 끝나가. 정말요?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다 읽었어.
응. 그럼 이제 도장 찍어. 그가 인주와 도장을 내밀었다. 나는 도장을 집어들고 잠시 멈췄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당연하지. 단 한순간도 후회 안 해. 나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서류의 칸에 도장을 내리꽂았다. 쾅 하고 울린 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진짜 찍은 거야? 당신이 원한 거잖아. 나는 도장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위자료는 어떻게 할 건데? 이혼의 원인은 당신이지.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모를 줄 알았어. 당신 휴대폰 정세린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어. 그건 그냥 회사 후배랑 됐어. 시끄럽고 나도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나는 손바닥을 내밀었다. 짐 싸는데 얼마나 필요해? 하룻밤이면 충분해. 좋아. 내일 나가. 그는 다시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끝났어. 방금 도장 찍었어. 와, 진짜요? 축하해요, 팀장님. 내일 저녁에 꼭 만나요. 그의 웃음소리가 공기 위로 퍼져나갔다. 나는 그 웃음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가지를 하나씩 접었다. 남은 흔적을 비워내며 서랍을 닫을 때 내 입가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이 아닌 묘한 미소가 번졌다. 서랍 가장 깊은 곳, 누구도 손대지 못한 자리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다. 금박 글자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강뷰 그룹 회장 윤태원. 나는 명함을 잠시 손끝에 쥔 채 바라보다 휴대폰을 들었다. 아빠, 저 다혜예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구나. 창밖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다. 나는 내일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올지 이미 알고 있었다. 이혼 도장이 찍힌 지 한 달. 그는 어깨에 짐을 벗은 듯 가볍게 웃고 다녔다. 나는 멀찍이 서 그의 자취를 지켜보았다.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내 이야기를 꺼냈다. 솔직히 말해서 윤다랑은 처음부터 급이 안 맞았어. 내가 참고 살아준 거지. 그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고개를 저었다. 동료들은 눈치를 보며 맞장구 쳤다. 아, 그래서 이혼하신 거군요. 이해합니다, 팀장님.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발전이 없다. 그가 내게 남긴 그 말이 이제는 동료들 앞에서 농담처럼 흘러나왔다. 나는 그 말이 결국 그 자신을 갉아먹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 복도에서 그는 정세린과 마주쳤다. 다음부턴 꼭 같이 먹자. 밝게 웃으며 약속하는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내 귀에는 그 웃음이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그날 오후 부장이 그를 불렀다. 김 팀장,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맡아봐. 미래 호텔 그룹 계약건이야.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자리로 돌아온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다. 이 기회만 잡으면 인생 역전이야. 정세린을 불러 세운 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이번에 확실하게 눈도장 찍는 거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작은 연극은 회사 복도 구석구석에 번졌다. 퇴근 후 그들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다. 내일 첫 미팅이면 담당자 얼굴 보게 되겠지. 그는 자신만만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우린 무조건 성공해.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 윤다혜. 짐 정리 다 끝났어.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둘게. 그는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껐다.
아, 이제 진짜 깨끗하게 끝났네. 정세린의 얼굴에 안도하는 빛이 스쳤다. 그러나 그 문자는 내가 일부러 보낸 것이었다. 끝났다고 안심시키려는 계산된 신호. 그가 앞으로 무엇을 잃게 될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 내게 힘을 주었다. 몇 주 뒤 그는 결국 동료들 앞에서 정세린과의 관계를 공개했다. 박수와 축하가 터져 나오자 그의 어깨는 더 높이 들썩였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렸다. 높이 올라갈수록 곧 더 깊이 추락할 자리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멀리서 그가 정세린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희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습니다. 순간 사내의 웅성거림이 퍼졌다. 곧 축하 인사와 농담이 이어졌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 크게 웃었다. 점심시간 그들이 팔짱을 끼고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참 빠르네. 뒤에서 속삭임이 흘렀지만 그는 오히려 허리를 곧게 세우며 더 당당한 척했다. 나는 그의 모습이 불쌍하지 않았다. 그가 지금 쌓고 있는 탑이 얼마나 높이 솟을수록 곧 무너져 내릴 때 그 충격도 얼마나 클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주 금요일 드디어 미래 호텔 그룹과의 첫 미팅 날이 다가왔다. 아침부터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스스로 미소를 지었다. 이 계약만 따내면 인생 역전이야.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번졌지만 눈빛은 들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정세리는 파운데이션을 두드리며 긴장을 감추려 했었다. 팀장님, 저 너무 떨려요. 괜찮아. 나만 믿어.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든든했고 그 허세가 우습기만 했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압도적인 규모에 잠시 감탄하더니 곧 어깨를 펴고 호텔 로비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막이 화려하게 열리는 순간이라 믿으며.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곧 마주할 상대가 누구인지. 그토록 원하던 인생 역전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를. 며칠 전 나는 미래 호텔 그룹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아빠, 저 다혜예요. 준용 씨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유가 뭐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호텔 청소로 일하는 게 수치스럽다네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체면을 깎아내렸다고 모욕했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책상 위 만년필 끝이 딱 소리를 내며 유리를 찍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일렁였다. 그 놈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좋다.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 때가 왔구나.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아빠. 그리고 창밖의 야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곧 그 불빛 속에서 그의 오만이 꺼져 내릴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아버지 방문을 열자 차갑게 눌러앉은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책상 위에는 이미 자리를 뜬 김상무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고 분노의 기운은 아직도 방 안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나는 단정히 정장을 차려입고 고개를 숙였다. 불과 몇 주 전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던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다혜야, 이제 더는 숨길 이유가 없다. 내가 이 그룹의 후계자라는 걸 세상에 알릴 때가 됐다. 나는 깊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도 준비됐어요, 아버지. 지난 한 달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일부러 청소부로 일하며 땀 냄새 속에서
직원들의 마음을 배우려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 선택을 모욕으로 치부했고 끝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 굴욕의 순간이 오히려 지금 내 발걸음을 더 단단하게 지탱해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주먹을 책상 위에 올리며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껏 작은 가게 주인인 척 내 부탁대로 연기한 게 실수였다. 결국 그놈은 내 가면을 핑계 삼아 제 발톱을 드러냈다. 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원했던 일이에요.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사위 앞길이나 터주겠다고 몇 년간 계약도 흘려보냈다. 그런데도 감히 내 딸을 짓밟다니.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아버지. 이번 계약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그래, 그놈을 회의실에서 정면으로 맞이하거라.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온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해줘야지.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그 순간 내 가슴에 차오른 건 두려움이 아니라 차가운 각오였다. 김준용이 움켜쥐었다 믿는 자리가 사실은 내 손이 쥔끈에 매달린 허상일 뿐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내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다혜야, 오늘부로 너는 미래 호텔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야. 그리고 김준용과의 계약건 내가 직접 처리해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다. 복수가 아니다. 교육이다. 그 오만한 놈이 누구를 얕봤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줘라. 내 눈빛에 번진 건 결심이었다. 가면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 내가 숨겨온 모든 시간은 바로 이 날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며칠 뒤 미래 호텔 그룹 최고층 VIP 회의실 앞.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를 반사했고 천장의 샹들리의 불빛은 유난히 날카롭게 빛났다. 그 문 앞에서 김준용과 정세린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우와, 팀장님. 이런 곳이랑 계약을 하게 되다니. 정세린의 목소리가 떨렸고 준용은 허세 섞인 대답을 내뱉었다. 이 계약만 따내면 이제 여긴 우리 놀이터가 되는 거야. 나는 이미 회의실 안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정리된 자료 위에는 내 명패가 놓여 있었다. 전략기획실장 윤다혜. 이 이름 앞에서 그가 더는 웃을 수 없으리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곧장 그들을 맞았다. 몸에 맞춘 정장, 단정한 머리, 차갑게 다듬은 화장.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광고기획팀 김준용 팀장님, 그리고 정세린 씨 맞으시죠? 싸늘한 미소와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옆에 정세린 또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젝트 총괄 책임을 맡은 미래 호텔 그룹 전략기획실장 윤다혜입니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나는 그의 침묵을 즐겼다. 이제 주도권은 온전히 내 손에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며 명함을 집어들었다. 미래 호텔 그룹 전략기획실장 윤다혜. 그의 입술은 말라붙은 종이장처럼 바짝 굳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여긴 업무 미팅 자리 아닌가요? 나는 맞은편에 앉으며 차갑게 되물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정세린이 다급히 속삭였다. 팀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제야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장님 성함이 윤다혜 맞으시죠? 혹시 저희 팀장님과는?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용을 차갑게 위아래로 훑어본 뒤 또렷하게 잘라 말했다. 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 전남편이니까요. 정세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팀장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차분히 그 반응을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 서류를 펼쳤다. 사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이제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다혜 아니, 윤다혜 실장님. 우리 얘기 좀.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여긴 일하는 자리니까요. 나는 그의 말줄기를 단칼에 끊었다. 그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청소부였잖아. 어떻게? 맞아요. 그건 현장 연수였죠. 경영자는 현장을 알아야 하니까. 우리 그룹의 후계자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받아쳤다. 정세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럼 실장님은 처음부터 호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정도가 아니죠. 나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제 아버님은 이 그룹의 회장 윤태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의 유일한 상속녀죠. 준용의 얼굴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무너져 내린 허수아비 같았다. 말도 안 돼. 나는 그의 헛에 섞인 목소리를 떠올리며 낮게 뱉어냈다. 김준용 씨 기억나시죠? 가난한 집안 출신 청소부 따위가 내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 회의실은 다시 얼어붙었다. 정세린이 급히 끼어들었다. 실장님, 그건 사적인 문제 아닌가요? 사적이라뇨. 이 자리에 앉은 이상 모든 건 업무의 일부입니다. 나는 곧장 시선을 그녀에게로 옮겼다. 정세린 씨, 제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이혼의 직접적 사유를 제공하신 분 맞죠? 정세린의 얼굴이 불에 데인 듯 달아올랐다. 옆에 준용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만 굴렸다.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나를 조금도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이 내가 기다려온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손에 든 파일을 소리나게 덮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계약에 대한 저희 그룹의 최종 결정은 거절입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 네, 실장님, 이유가 뭐죠? 준용은 목이 잠긴 채 겨우 물었다. 이유요?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최소한의 신의조차 없는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그룹의 방침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회의실을 울렸다. 준용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도 알고 있었다. 이 계약이 무너지면 그의 회사 인생도 함께 끝이라는 걸. 실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안 됩니다. 나는 단칼에 잘랐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김준용 씨, 당신이 무시하던 그 가난한 청소부에게 모든 걸 잃는 기분 지금 제대로 느끼고 계시죠? 회의실 밖으로 쫓겨난 그는 정세린과 함께 로비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초점 잃은 눈빛. 그 초라한 뒷모습은 오래 기억될 패배의 상징 같았다. 나는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를 지나던 중이었다. 그때 준용이 다급히 달려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다혜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는 미간을 좁히며 그를 바라봤다. 무슨 얘기려? 김준용 팀장님과 저는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날 속였어? 속였다고요? 저 여자와의 관계부터가 거짓 아니었나요? 나는 고개로 정세린을 가리켰다.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우리 둘만 따로. 싫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통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감히 반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다해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 그는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나는 그 손을 벌레 보듯 내려다봤다. 저를 가난한 청소부라고 짓밟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세월을 핑계라니 참 뻔뻔하시네요. 로비 한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을 그었다. 저는 바쁜 사람입니다. 더 이상 감정극에 끌려다닐 시간은 없어요. 그 순간 쾅! 김준용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로비 전체가 술렁거렸다. 나는 그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 했다. 이제야 진짜 굴욕이 시작되는구나. 다혜야, 내가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용서해줘. 떨리는 눈빛, 굽은 어깨. 한때 나를 무시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몰랐다고요? 제가 회장 딸인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무릎 꿇고 살았겠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역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조건과 배경으로만 사람을 재단하는 속물. 그는 애써 반박했다. 아니야, 난 진심으로 사랑했어. 나는 비웃음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사랑, 다른 여자와 뒤엉키는 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그때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실장님,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곧 떠날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짧게 잘라 말했다. 마지막 몸부림처럼 그는 다시 매달렸다. 다혜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너무 늦었습니다. 김준용 씨.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다혜야. 하지만 차가운 철문은 그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며칠 후 그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다. 나를 붙잡기 위해 편지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 거부 도장이 찍혀 되돌아갔다. 내 사무실 앞을 배회하다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고 호텔 출입 금지까지 통보받았다. 절망한 그는 정세린에게 매달렸다. 세린아, 내가 다혜 좀 만나서 내 얘기 좀 전해줘. 팀장님, 그게 말이 돼요? 저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망신당했잖아요. 난 정말 후회해. 진심이야. 이제 그만하세요. 팀장님 때문에 저까지 회사에서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회사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들의 비웃음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은 그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 과거 자신이 내뱉던 오만한 말, 멸시의 눈빛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그 가슴을 찔렀다. 며칠 뒤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다. 김준용,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부장의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그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 그 계약 하나에 우리 부서 1년 실적이 걸려 있었어. 그런데 내 여자 문제로 다 날려버려? 나는 보고를 통해 그의 몰락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제 업계 전반에서조차 그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팀장직을 박탈당하고 평사원으로 강등됐다. 구부정한 어깨로 자리에 앉을 때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그 소리는 예전에 그가 나를 향해 내뱉던 비웃음과 똑같았다.
다만 이번에는 칼끝이 자신에게 되돌아왔을 뿐이었다. 김 팀장, 아니지, 이제 그냥 김 대리래. 여자 문제로 회사 말아먹었다잖아. 자업자득이지 뭐. 사무실을 가득 메운 그 조롱의 목소리들이 보고서 한 줄 한 줄에 담겨 내게 전해졌다. 점심시간 그는 정세린을 붙잡으려 애썼다. 세린아, 같이 밥 먹자. 죄송해요, 선배. 오늘 약속 있어요. 그녀는 다른 남자 동료와 팔짱을 낀 채 떠났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한때 나를 밀쳐내던 그의 손길이 이제는 버림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날 오후 내내 그는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내 비서는 기계처럼 되풀이했다. 윤다혜 실장님께서는 김준용 씨의 연락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보낸 편지는 수취 거부 도장이 찍혀 돌아왔고 메시지는 차단되었으며 호텔 근처를 배회하다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는 그 모습은 과거 그가 나를 대했던 태도의 정확한 대가였다. 다음 날 그는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다. 김준용 대리님, 반갑습니다. 새 팀장은 비꼬듯 소개했고 젊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전에 팀장이셨다면서요. 근데 왜 강등당하신 거예요? 다 알잖아. 여자 문제로 회사 말아먹었다잖아. 사무실 가득 울려 퍼진 비웃음은 과거 그가 내게 퍼부었던 조롱 그대로였다. 이제는 그 화살이 자신을 찔렀을 뿐이었다. 퇴근 후 그는 허름한 술집 구석에서 혼자 술잔을 비웠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기사가 떴다. 미래 호텔 그룹 윤다혜 실장, 혁신 전략으로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스크린 가득한 내 미소는 그의 술잔보다 더 쓰라렸을 것이다. 내가 날아오를수록 그는 끝없이 추락했다. 며칠 뒤 그는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다. 야, 김준용, 너 이혼했다며? 전 와이프가 미래 호텔 그룹 딸이라던데. 진짜야? 뭐, 내가 그 로또를 걷어찼다고? 평생 먹고 살 기회를 발로 찬 거네. 술에 취한 동기들의 말은 독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결국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다. 차가운 밤거리, 그는 홀로 남았다. 직장에서는 조롱거리, 연인은 등을 돌렸고 친구들마저 그의 몰락을 웃음거리로 삼았다. 나는 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단 하나의 생각만 되뇌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가장 완벽한 복수였다. 며칠 뒤 김준용은 검찰에 소환됐다. 나는 내 팀이 넘겨준 두툼한 서류 처리, 그의 앞에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검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준용 씨,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고개를 떨군 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내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회사는 곧장 해고를 통보했고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었다. 미래 호텔 상속녀의 전 남편, 알고 보니 파렴치한 횡령범. 두 얼굴의 셀러리맨, 재벌가와 이혼 후 드러난 추악한 민낯. 신문과 방송은 그의 이름과 얼굴로 도배됐다. 나는 텔레비전 화면 속 초라한 얼굴을 담담히 바라보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설계한 철저하고 무자비한 응징이었다. 그리고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게 그가 실제로 저지른 죄였으니까. 그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이웃들은 벌레 보듯 곁눈질했다. 그의 사회적 생명은 이미 끝장났다. 검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자
차가운 쇠고랑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광고회사 전 팀장 김준용,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출석. 뉴스 자막이 그의 몰락을 선고하는 듯 화면에 번졌다. 담요에 파묻힌 그는 집 안에서 떨며 변호사와 통화했다. 저 정말 구속되는 겁니까? 증거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변제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피해 변제라니요. 회사 측에서 청구할 배상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일 겁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은행 직원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담보 대출이 3개월 연체 상태입니다.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갑니다.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이번엔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다. 연체된 금액 1200만 원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는 소파에 쓰러졌다. 나는 그 무너진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생각했다. 이제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덮쳐오는구나. 회사 내부 감사팀의 칼끝은 정세린에게도 향했다. 김준용 전 팀장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제보가 있습니다만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저 곤란한 후배를 챙겨 준 좋은 상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준용을 철저히 부정했다. 마치 내부 고발자인 양 모든 비난을 그에게 떠넘겼다. 나는 가만히 웃었다. 결국 그가 연인에게서조차 버림받는 장면은 내가 오래전부터 설계해 온 그림이었다. 정세린의 한마디가 칼날처럼 꽂혔다. 상식 밖의 접대비, 수상한 거래처, 저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등을 돌렸고 준용은 그 칼 끝에 그대로 쓰러졌다. 대학 동기들마저 그를 피했다. 야, 준용이 전화 오면 받지 마. 괜히 엮이면 우리도 곤란해. 그의 의지처는 하나둘 증발해 갔다. 시골에 계시던 부모님이 올라오셨다. 어머니는 오열하며 아들을 붙들었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뉴스에 나온 거 사실이냐? 내가 정말 그런 짓을? 준용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처음엔 작은 실수였어요. 실수로 덮을 일이냐 이놈아. 아버지의 손이 그의 뺨을 내리쳤다. 부모의 실망은 칼보다 더 깊게 박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법원 앞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김준용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벌가 전처의 복수라고 보십니까?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빨려 들어갔다. 예견된 결말이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법정을 나서는 순간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 장면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사무실에서 나는 그 뉴스를 담담히 지켜봤다. 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들려왔다. 실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복수가 완성되었는데 기쁘진 않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라기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의 아파트는 곧 경매에 넘어갔고 신혼집은 헐값에 팔렸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통보했다. 최소 징역 2년 이상은 각오하십시오. 집행유예는 어려울 겁니다.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입니다. 희망은 그의 눈에서 하나둘 사라졌다. 몇 개월 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김준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의 카메라가 그의 초라한 얼굴을 비췄다. 재산은 배상과 벌금으로 사라졌다. 친구들은 등 돌렸고 가족조차 수치심에 그를 외면했다.
독방에 남겨진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멸시를 되새겼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그가 짓밟고 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다. 6개월 뒤 서울의 가장 낮은 곳 곰팡내 나는 쪽방촌. 해가 들지 않는 좁은 방 안, 낡은 이불과 몇 벌의 옷만이 그를 지탱했다. 김준용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나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응시했다. 그의 인생은 끝났고 내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앞으로의 시간은 오직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지켜낼 미래의 것일 뿐이었다. 준용은 매일 새벽 인력시장을 떠돌았다.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어디서든 따라붙었다. 이력서는 괜찮은데 혹시 뉴스에 나온 그 김준용 씨 맞죠? 죄송하지만 저희는 전과 있는 분은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가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일은 건설 현장 일용직뿐이었다. 한때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팀장까지 올랐던 손이 이제는 시멘트와 벽돌을 나르며 거칠게 갈라졌다. 점심시간 그는 길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삼켰다.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을 들이키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멀어졌다. 어느 오후 고단한 노동을 끝내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의 앞에 검은 세단이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나는 차 건너편에서 그의 초라한 몰골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네요, 김준용 씨. 그의 눈이 커졌다. 본능처럼 옛 호칭이 튀어나왔다. 다혜야. 그러나 내 마음엔 연민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제발 마지막 기회만, 나 정말 변했어. 나는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단호히 말했다. 당신이 겪는 비참함은 전부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예요. 내가 아닌 당신 스스로의 빚일 뿐이죠.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끝내 일어서지 못했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속으로 되뇌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나에게는 오직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1년 후 서울 한복판 미래 호텔 그랜드 볼룸.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나는 이제 미래 호텔 그룹의 신임 부회장이자 공식 후계자였다. 한 기자가 물었다. 윤다혜 신임 부회장님, 앞으로 그룹을 이끌 경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의 철학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 그래야만 가장 높은 만족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나는 이어 말했다. 저는 후계자 과정을 위해 직접 객실팀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경영학 서적보다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기자석에서 감탄이 터졌다. 상속녀가 직접 청소부 일을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공간의 불편함을 알아야 품격을 논할 수 있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직원의 땀을 이해해야 회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나는 흔들림 없이 답을 맞췄다. 그 순간 내 과거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훈장이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아버지와 함께 회장실 창가에 섰다. 서울의 불빛 아래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다. 다야, 오늘 정말 자랑스럽더구나. 아버지께서 믿어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아니다. 내가 스스로 증명해낸 거다. 이제 진정한 내 시대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로 멈췄던 여자가 아닌 수많은 직원의 삶을 책임지는 경영자가 된 순간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직원 존중 프로그램이었다.
청소부들의 휴게 공간을 새로 꾸미고 현장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며 복지를 대폭 강화했다. 내가 직접 겪은 시간 덕분에 그들의 땀과 눈물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뒤 과거 청소팀 반장이 내 손을 잡았다. 부회장님 덕분에 이제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발걸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미래 호텔 그룹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꼽혔다. 나는 그 사실보다도 직원들이 웃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이 더 기뻤다. 몇 달 뒤 경영대학 세미나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호텔방을 청소하며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 동료의 소중함, 그리고 노동의 정직함입니다.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연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내가 걸어온 지난한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왔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아시아 총괄 지사장 제임스 박. 윤다해 부회장님 현장을 존중하는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파트너였지만 우리는 같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그는 내 과거를 흉터가 아닌 훈장이라 말했다. 다혜 씨가 직접 청소부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보통의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편견 없는 존중과 따뜻한 위로는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천천히 열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김준용의 소식에 누군가 물었다. 부회장님, 김준용 씨 근황 아십니까? 아니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동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다. 1년 반 뒤 봄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제임스가 반지를 내밀었다. 다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혼한 여자라는 것도 손가락질 받던 시간들도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당신의 과거까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제임스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며 나는 깨달았다. 잘못된 결혼, 청소부로 살았던 시간, 지독한 배신과 이혼의 아픈 모든 것이 지금을 위한 과정이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속삭였다. 전혀요. 제임스가 대답했다. 그날 나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내가 이끄는 미래 호텔 그룹은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옥상 정원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다혜야, 지금 행복하냐? 아버지, 단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을 만큼 행복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됐다. 아비는 그것만으로 족하다. 우리는 환하게 웃었다. 김준용이라는 이름은 이제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낡은 책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나는 증명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임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따라오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 차갑게 끝맺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리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